오늘은 그 정보보호론 기출에서 2017년 국가직에 대한 걸 할 건데요. 지난번에랑 마찬가지로 일단 시험을 10분 정도 볼 예정인데, 사실은 어저께 제가 그 컴퓨터 일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일반 10분, 그 다음에 뭐 정보보호론 10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컴퓨터 일반은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한 10분, 12분 정도 잡고, 그리고 빠르면 5분, 정보보호론은 좀 늦으면 8분 안에는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는 딴 데다 쏟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시작하시면은 뭐 이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자료 그 게시판에 있으니까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됐나요? 제 말이 맞죠? 만약에 그게 자기가 알고 있으면 정말 5분 안에 푼 거고, 몰라도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데 5분 이상 소지하는 그것도 더 웃긴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설을 이제 들어갈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1번은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분류 중에 하나인데요. 개요 문제인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기밀성을 침해하는 것은 기밀성을 침해하는 건요, 분석이나요 도청에 해당돼요. 도청. 이렇게 도청이, 분석이나 도청이 기밀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기밀성. 그리고 1번, 장비가 불능 상태가 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건요, 얘는요 가용성이에요. 가용성. 그리고요, 이렇게 변조되는 거, 새로운 파일이 허위로 만들어지거나 메시지가 재정렬돼 가지고 메시지가 변조되는 거 있잖아요. 변조 위조 막 그런 거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무결성을 침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가용성 침해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밀성 침해가 어떤 게 있고, 무결성 침해가 어떤 게 있는지를 패턴화해서 기억하시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맞히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패턴화 시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운 건데요. 자,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 보세요.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은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몰라서 틀리지 않아요. 몰라서 틀리지 않고요, 다 아는데 단어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친절하지 않거나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파악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은 다 이런 거, 스누핑, 스니핑, 그 다음에 트래픽 분석 같은 얘기가 다 기밀성을 위협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 접근 또는 탈취, 이렇게 도청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래픽 분석하는 거는 트래픽을 여기 모아놨다가 중간에 분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트래픽 분석 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공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밀성을 위협하는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메시지를 변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이 좀 많은데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결성을 위협하는 건 일단 수정, 모디피케이션, 그리고 가장, 스푸핑이라고도 하고요. 남인 척하는 거잖아요. 남인 척, 스푸핑, 남인 척하는 건데 마스커레이딩이라고도 해요. 마스커레이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디피케이션, 마스커레이딩, 스푸핑 나오면 다 뭐다? 무결성을 위협하는 공격이다. 그리고 재현은 영어로 요 리플레이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의 사본을 갖고 있다가 그 메시지를 다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가장 잘 먹힐 때가 언제냐면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갖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서버 쪽에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암호화를 풀지 않아도 그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리플레이의 가장 대표적인, 아니면 뭐 이렇게 입금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다가 메시지 인증 코드랑 같이 갖고 있다가 그냥 리플레이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1억 원 그렇게 보내기로 한 거. 그 다음에 리퓨디에이션, 거부.
이건 거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송신 측 거부하고 수신 측 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들이 다 뭐다? 무결성을 침해하는 공격이다라는 거. 요 영어랑 같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한글은 당연한 거고 영어도 같이. 왜냐하면 영어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가용성은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기 도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쪽 서버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게 뭐냐면 가용성을 위협하는 공격이에요. 가용성이 뭐냐면 그 어떤 자료에 대해서 내가 24시간 내가 원할 때 언제라도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DOS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가 안 되면은 못 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걸 딱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PKI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거기에서 폐기된 인증서의 목록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CRL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CRL을 외웠는데 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쭉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Certificate Revocation List까지 외우셔야 돼요. CRL, 폐기 목록. 그러니까 PKI에서 폐기 목록을 CRL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서티피케이트 스테이터스 프로토콜은 뭐고 SSL은 뭐고 SSL은 우리 아시죠? SSL은 우리가 아는 거고 HTTPS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그리고 Certification Authority는 뭐냐면 CA, 인증기관. 기억나시죠? PKI에서 인증기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1번은 뭡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뜬금없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는 게 지문 중에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이 중에 그걸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온라인 서티피케이션 스테이터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요걸 줄여가지고 OCSP라고 하죠. 이렇게 OCSP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는 뭐냐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인증서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CRL로 폐기 목록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CRL은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고가의 증권이나 고액의 현금 거래로 인해 가지고 그 인증서가 실제인지 실제로 살아있는 건지를 알고 싶어요. 그때에는 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는 거는 질의 메시지에 따른 응답 메시지예요. 질의 메시지는 요 메시지 살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응답 메시지 괜찮은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OCSP 온라인 서티피케이션 스테이터스 프로토콜. 다 말에 그냥 나오죠. 온라인 서티피케이션 스테이터스 프로토콜. 그렇죠?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SSL 시큐어 소셜 레이어 요거는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요거랑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요게 IPsek이 있어요. IPsec. 그죠? IPsec 기억나시죠? 그죠? 얘는 IP 계층에 필요한 놈이고요. 얘는 트랜스포트 계층에 필요한 놈이에요. 3계층, 4계층에 있는 거 아시죠? 3계층, 그러니까 IPsek은 3계층에 필요한 거고, 그리고 SL 둘 다 보안이긴 한데요. IPsek은 3계층, SSL은 4계층. 그러니까 TLS는 뭡니까? 뜬금없이 TLS는 뭡니까? 옛날에는 SSL 사용했고요. 지금은 TLS 사용해요. 그렇게 구분 지시면 되고. 그럼 이거 도대체 어디에 사용합니까? 네, 온라인 쇼핑할 때 이렇게 HTTPS라고 하셔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온라인 쇼핑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인증서 없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HTTPS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할 때 SSL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SSL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얘는 IPsek은 IP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있다면은 통신 내용의 인증과 무결성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 같은 거 사용한다라는 거, MAC 기억나시죠?
메시지 인증 코드. 자, 요거 인증서 폐지 목록 제가 우리 이거 답이죠, 답인데 그러면 인증서를 폐지라는 단어가 이제 리보크인데 요 리보크라는 것 때문에 이게 리보케이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알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폐지를 합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얘가 인증서가 공개키를 위한 거잖아요. 인증서가 공개키를 위한 거니까 이용자의 개인키가 분실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폐지를 해야 된다. 그 목록을 CRL, Certification Revocation List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하려면 최신 CRL을 조사해서 그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다음에 뭔가 돈거래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내가 막 확인 안 했다. 그러면 시간차 공격에 당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입금 메시지 보낸다고 했는데 나는 폐지 목록을 보내고 걔는 확인 안 해서 돈 보냈으면 나는 죄 없다. 나는 폐지 목록 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차 공격에 당할 수 있다는 거. 자, 인증기간은 CA죠, CA, Certification Authority, C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의 관리를 행하는 기관인 거고요. 얘가 하는 일을 보세요. 얘가 하는 일. 뜬금없이 얘가 하는 일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키상을 작성한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자가 자신의 공개 키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가 키상을 작성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인증기관이 키상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 조심해요. 이런 함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인증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 폐지하고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 인증기관이 한다. 그 인증기관 밑에 있는 게 누구예요? 등록기관, RA, Registration Authority. RA가 있어요. RA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인증기관은 5개, 우리나라에 5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5개 시간 되면 기억하시고 이렇게. 자, 3번은요. AES 알고리즘의 블록 크기와 키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외울 때 블록 크기와 키 길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블록 크기는 128비트고요. 키 길이는 128, 192, 256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AES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암호화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국내 암호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암호화 알고리즘 알려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록 크기하고 키 길이는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정말 간단한 시험 문제인데 정말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ES 잠깐 보시면요. AES 우리가 이제 복습 차원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면요. AES의 약자는 Advanced Encryption Standard의 약자이고 얘는 왜 나왔냐면 DES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ES가 나왔어요. DES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 그리고 얘도 공개 경쟁 방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개 경쟁 방식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얘가 라인델이에요. 라인델. 그렇죠? 그래서 AES는 데스 대신에 나왔다. 그리고 그 후보로 선택된 게 라인델이다. 따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니스트 미국에 있는 표준화 기관에서 공모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경쟁 방식 일단 그러니까 무슨 표준을 정해지고
표준을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너네들이 다 들고 와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거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제한 없이 사용할 것, 그 다음에 C와 자바로 구현할 것, 그리고 강도가 좋을 것, 그 다음에 공개할 것, 프로그램을 공개할 것, 이런 것들이 표준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었고, 그래서 1차 심사 통과는 15개인데요. 15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요거까지 시험 문제 되면 정말 너무 악의적인 거고, 아마 시험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된다면 2차 심사 통과 5개, 그래서 요렇게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차 심사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라인델을 사용하지만 다른 거를 사용해도 문제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MRST라고 외우시면 돼요. MRST. 그래서 뒤에 생각나는 건 시험장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RST 아닌 것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라인델이 뭐냐 했더니 일단 벨기에에서 개발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고, 우리 블록 암호 알고리즘 배웠죠? 그리고 블록 암호의 길이가 128비트이고 키의 비트 길이가 128, 192, 25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 그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거기 그 교재에 보면 32비트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가감히 지워버리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32비트는 잘못됐다. 그래서 키의 비트 길이는 128, 192, 256비트이다. 그리고 블럭 길이는 128비트이다. 됐죠? 이거는 그냥 바로 여기서 외우시면 돼요. 뭐 시간 끌 것도 없어. 그냥 끌 것도 없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뜬금없는 비트들이 사용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배수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124, 127 뭐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배수예요, 배수. 그죠? 외우기는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뭐냐면 모든 애들은 다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무슨 암호화든 다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라인델 같은 경우에는요. SPN 구조예요. SPN 구조. SPN은 뭐의 약자냐면 Substitution Permutation의 약자예요. 얘는 뭐냐면 한글이 좀 이상하긴 한데 환자 순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평문 문자를 특정한 다른 문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평문 문자의 배열을 순서를 바꾸거나, 어차피 이게 암호화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요 라인델 나왔을 때요. SPN 구조 생각하셔야 돼요. SPN 구조. 라인델은 뭐다? SPN 구조다. SPN 구조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요거는 뭐냐면 그러면 라인델은 지금 해독됐냐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조작에 의해서 풀 수 있다면 수학적으로 해독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수학적으로 해독되지 않았다. 즉 유효한 공격은 현재로서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하다. 그래서 뭐 뜬금없는 시험 문제지만 뭐 안전도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DES는 가장 약하고 그다음에 트리플 데스, 그다음에 AES 뭐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안전도 측정. 자, 제가 저거 시험 문제 많이 난다고 했죠. 우리나라 국가 표준. 사실 이거는 시험 문제 딱 받자마자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가 표준은 우리나라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우리나라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정말 악랄하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우리나라 거 2-3개 넣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 6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악랄하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안 난다니까. 아리아 요거 딱 하나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럼 딱 맞춰. 이거는 그래서 5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딱 저거 보고 이거 아리아밖에 없네. 그래서 딱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경량 환경 및 하드웨어 구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가 128비트 요 얘기 나오면 아리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키워드가 돼서 다른 한국형 암호화
알고리즘이랑 비교 분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아리아라는 답을 알았으니까 그래도 IDEA 이데아 그리고 트리플 데스 HMAC인 뭔지는 다시 복습 한번 차원에서 봅시다. 일단 IDEA인데요. 이데아는요. 사실 이데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종류를 배울 거고요.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두 종류 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는 사실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가 두 가지 버전이라 그게 어떤 건지를 어쨌거나 국내는 아니니까 논란의 여지는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맨 처음에 PES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IPS로 왔다가 다시 IDEA, 이데아 버전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키다, 키. 몇 비트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28비트의 키를 사용하고 64비트의 평문을 64비트의 암호문으로 출력하고요. 그리고 모든 연산이 16비트 단위예요. 모든 연산이 16비트 단위예요. 근데 16비트 단위는 별로 이렇게 좋진 않죠.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16비트 단위인가 했지만 우리가 컴퓨터 일반을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비트 수는 32비트에서 64비트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기서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는 옛날 비트에 맞춰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개발됐잖아요. 1990. 그러니까 그때 비트 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연산 단위가. 그런 좀 올드한 측면이 있어요. 올드한 측면이 있다. 자, 트리플 데스. 자, 트리플 데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데스는 전사 공격으로, 그러니까 다 대입해 보는 거죠. 다 대입해 보면 뚫린다. 빠른 시간 안에 뚫린다. 뭐 데스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이 데스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데스를 대신할 블록 암호가 필요했는데 그게 트리플 데스다. 자, 그럼 트리플 데스가 뭐냐? 데스를 3단, 그러니까 데스를 3개 놓은 거다. 근데 이제 암호화키를 몇 개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3개를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2개만 다르게 할 수도 있고 1개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1개만 사용하면 걔는 그냥 데스예요. 그냥 데스. 그러니까 트리플 데스도 데스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이 중에 트리플 데스가 아닌 것은 했는데 트리플 데스 나오고 데스 나오면 이거 데스는 트리플 데스 아니잖아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데스도 트리플 데스예요. 왜? 암호화 복호화 키가 하나이니까. 되나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HMAC 요거는 해시 베이스드 맥이죠. 해시 베이스드 맥.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들 건데 그거를 뭘 이용해서 그러니까 메시지 인증 코드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 암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내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MAC인 거예요. HMAC 해시 베이스드 맥. HMAC. 그래서 HMAC을 만드는 방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1을 이용한 HMAC 샤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4, 256, 384, 511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HMAC 샤2가 되는 거예요. 샤2. HMAC 샤2예요. 그리고 얘는 샤3는요. 케착을 사용해. 케착. 그냥 케찹이라고 외우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쉽게 외울 수 있는 걸 그냥 짝짝 외우는 거예요. 케찹. 비슷한 거 찍으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HMAC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 보시면요.
이제 국내 암호인데요. 국내 암호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국내 암호 중요하죠. 국내 암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시험 문제를 3초 만에 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딱딱 정말 6개, 이 5개는 꼭 외워서 하셔야 되고, 일단 볼게요. 일단 시드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전자상거래, 금융, 무선통신 등에서 전송되는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딱 2개 주어져요. 전자상거래, 금융, 무선통신에서 쓰인다. 그리고 128비트다. 그래서 두 번째는 128비트가 되죠. 자, 세 번째 여력이 있다면 256비트도 나왔다. 여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시드는 딱 오늘 그냥 바로 외우세요. 이건 뭐 집에 가지고 갈 것도 없어.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한 건 집에 가서는 어려운 거 하시라니까? 자, 됐죠? 자, 하이트. 하이 세큐리티 앤 라이트 웨이트라고 돼 있는데요. 뭐 높은 보안성, 저경량화 뭐 그런 거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이 뭐냐면 RFID나 USN 같은 저전력 경량화를 요구하는 곳에서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거다. 요게 첫 번째. 그리고 64비트 두 번째. 됐죠? 요게 이렇게 1번, 2번 나오면 얘는 무조건 하이트인 거예요. 하이트. 3번. 이거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요. 아리아는 조금 생각해둘 게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제 경량 환경 및 하드웨어 구현을 위한 최적화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게 1번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블록 비트 크기 보세요. 128비트. 키 크기 128, 192, 256. 자, 요거는 AS랑 비슷하죠? 자, 전체 구조는 SPN 구조인데 그 구조가 인볼루셔널 SPN 구조예요. 인볼루셔널 SPN 구조. SPN 구조가 뭔지는 아시죠? 아까 우리가 방금 했잖아요. 인볼루셔널 SPN 구조예요. 자, 나머지는 같은 얘기고 경량 환경 및 하드웨어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개발되었다.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번, 2번, 3번 얘까지 합치면 4번까지 외우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아리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인볼루셔널 SPN 구조인데 그 전에 페이스텔 구조가 있고 SPN 구조가 있어요. 자, 페이스텔 구조는 뭐냐면 별도의 복호하기가 필요 없다. SPN 구조는 별도의 복호하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암호화를 한 다음에 복호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호화를 한 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별도의 복호하기가 필요 없는 거고, 만약 사용할 수 없으면 별도의 복호하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인볼루셔널 SPN은 뭐냐면 SPN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복호하기가 필요 없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들어가면 너무 깊고, 여기까지 딱 기억하시면 되고. 자, LEA 라이트웨이트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1번 문제가 뭐냐면, 자, 128비트 하면 겹쳐요. 기억나시죠? 128비트 하면 아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128비트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가 포인트냐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고속 환경, 모바일 기기 등 경량 환경에서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내에서 개발한 거 있잖아요. 국내에서 개발한 것들은 다 말이 틀리죠. 사용 환경이 다 틀려요. 맞나요?
그렇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성 환경 및 모바일 기기 등 경량 환경에서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놈이다. 그게 누구다? LEA다. LEA. 그래서 지금 보면 알고리즘은 128비트고 키 길이는 128, 192, 256 똑같죠? 그 다음에 구조는 페이스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아까 페이스텔 구조 기억나시죠? 페이스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자, LSH인데요. LSH는요. 요거는 사실 외우기가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얘는 왜냐하면 유일한 해시 함수예요. 유일한 해시 함수. 유일한 해시 함수. 유일한 해시 함수예요. 자, 해시 함수가 어디 사용되냐면, 자, 해시 함수가 당연히 메시지 인증, 사용자 인증, 전자서명대에 사용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해시 함수가 누구다? LSH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출력끼리 보면 224, 256, 384, 512 이런 것들, 아까 비트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부 구조는 얘는 무슨 구조냐면 머클,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MD 구조예요. MD 구조. 요 머클 기억나세요? 머클? 요 머클은 누구냐면 우리 비트코인의 머클 트리 기억나시죠? 머클 트리, 머클 루트, 머클 트리. 그 머클이에요. 그 사람. 중요한 알고리즘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있어요. 이렇게 머클, 자 댐가드라고 합시다. 댐가드. MD 구조예요. MD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 메시지를 블럭으로 나눠서 함수를, 해시 함수를 대입하고 다시 그 결론과 새로운 블럭을 다시 해시 함수 돌려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다? 이렇게 다단계를 거치는 이유가 뭐다? 좀 더 복잡한 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게. 그러니까 해독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한 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 거 딱 정리하시고요. 자, 문제 5번인데요. 이제 문제 5번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뜬금없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전혀 그러니까 이 시험을 봤을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았을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험 공부를 안 하거든요.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2002년. 이 시험 문제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 2002년이 잘못됐냐면 이거 2017년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이거 개정됐어요. 개정판이 나왔어요. 개정판이. 2002년도에 나온 거니까 당연히 2014년도부터 개정을 시작했는데 개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개정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간단한 건데, 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 메이크 센스한 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그냥 잘 보세요. 참여자들은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의 필요성과 그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인식밖에 없어요. 인식밖에. 그러니까 당황하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문제를 쭉 읽고 당황하지 말고 모르는 건 그냥 넘기는 거고 아는 건 메이크 센스하고 찍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런 거는 사실 배우기도 그렇고 안 보기도 되게 애매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식에 대한 거잖아요. 책임은 책임, 윤리, 재평가 뭐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제시한 원리가 몇 가지 되는데 9가지 정도 되는데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야. 전혀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9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요거에 대해 이제 총 9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쳤다가 하도록 할게요.